경제 성장의 선순환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성장, 평화와 경제를 함께 이야기한 이 대통령은 고통스럽지만 건부를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듯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자고 국회와 국민에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응이 차가워도 시종일관 같은 모습으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과거 야당의 박수를 탓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비상계엄까지 그래서 했던 식으로 얘기했던 전임자와는 180도 다른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야당 대표들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굳은 표정의 야당 대표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밝게 웃으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선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한 뒤에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외교에는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여당 의원들의 첫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도 이 대통령은 야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시정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통령은 야당,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눈길에도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했지만 이 대통령은 연설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단에서 내려간 이 대통령은 싸늘했던 야당 의원들 자리로 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대선 기간 자신을 거칠게 비판했던 권성동 의원 등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쳤는데 권 의원은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까 알았다면서 툭 치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는 두 사람 손을 함께 맞잡으며 격려했고 조국혁신당과 소수정당 의원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첫 시정연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국회에서 협치 행보를 보인 이 대통령은 점심에는 대통령실 인근 골목 식당을 깜짝 방문해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자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올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상속세 완화 공약으로 중도표심용 공약을 주도했던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형으로 채웠습니다.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부 총리를 비롯해 남은 내각 인선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점검해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만에 9%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 21%를 3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무려 9%포인트나 상승했는데 지지층인 40, 50대는 물론 70세 이상 고령층의 51%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잘했다는 응답이 45%로 잘 못했다는 응답 31%보다 높았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기록해 20%까지 떨어진 국민의힘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세수 보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15에서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선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21%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가 59%,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72%가 반대한 반면 21%만 찬성했는데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갑자기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소환 날짜를 언론에 알린 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 요청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과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도 요구한 겁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특검은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첫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체포영장 재청구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특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날짜, 시간을 공개해놓고 비공개 소환 조건을 내건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 가운데 1차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2차는 서면이나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으며 3차 땐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차 출석 요구 때는 9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전화로도 4차례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 2차, 3차 출석 요구를 두고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구나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을 사실상 출석 불응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 조건을 내세운 것도 경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실상의 출석 불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날짜와 의사를 윤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공개해놓고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까지 대비해 방대한 질문을 이미 준비해놓은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네, 그럼 내란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구승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만약에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 체포 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구인 시도가 유력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방침은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한 부분은 지난 겨울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몇 개월 전에 체포 방해나 비화폰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물론 그 사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조사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일단 조사가 끝나면 돌려보내고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 재출석을 요구한 뒤에 여기에 불응하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거면 어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되는데 특검은 언제든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수시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건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의혹 중 가장 큰 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바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인데요. 형량이 내란에 버금가는 중범죄고 또 아직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이건 조사가 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 활동 후반부에 윤 전 대통령 구속이나 기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하를 검토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일방적으로 찾아간 건데 건물 관리인 제지로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왔다면서 입장문을 꺼내들더니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특검이 2심이 진행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를 취하하면 군의 명령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에게 설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이 특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면담 요청이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고 나중에 오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담을 거절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특검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건 위법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항소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특검팀은 내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 사건 이첩과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에 보낸 항소 취하는 특검의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이 특검은 피의자의 말에 특검이 답변해야 하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지난주 1시간 반 만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당시 보고석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보고에도 불참한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찾아가 독임제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엿새 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들은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방송법 같은 쟁점 현안에서
방통위가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추궁하며 이 위원장이 동의한 건 맞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업무보고는 부실보고를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다음 회의 때 직접 출석시키자는 주장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뒤에서 있었다고.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위원 중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열린 2차 보고는 1차 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보고 때도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이 나오지 않았던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불러봐야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보고에선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추어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주로 이어졌는데 1차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을 따로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는 전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란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며칠 전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등 정치 혐오 발언을 계속해 학생들이 반발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국립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수업 교재에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써 학생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 지역 한 국립대 교육대학원의 강의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적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행위를 따져 처단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의 교재인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도 적혀 있습니다. 그냥 좌절했죠.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좀 속상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수가 강의 중 식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은 대학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민이라고 하십니까? 인정한 건가? 왜? 우선이 얼마나 많은 낙하들이. 학생들은 교수가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했는데 또라이 같은 안중근이 이를 다 망쳤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수와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며 왜 욕하고 비판하지 못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앞서 다른 강연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독 저렴한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파는 마트 행사가 열렸는데 영업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초도 물량이 6분 만에 동났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형마트 문이 열리기 무섭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치킨 코너로 몰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킨 한 마리에 5,000원, 15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평소 판매 가격에서 60%나 할인된 가격인데 2만 원이 넘는 시중 치킨값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마리로 구매 제한을 둔 탓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줄을 서고 튀기는 속도가 팔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번호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벌써 다 나갔어요? 예약 받고 있고요, 고객님. 번호표 가져가시고. 처음 준비한 50마리는 딱 6분 만에 동이 났고 전국 모든 지점에서 2시간이 지나기 전에 200마리 내외로 준비한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많이 싸지요.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어떨 때 보면 3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초저가 상품이 잘 팔리는 불황형 소비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상반기 최저가로 만나는 양념 소불고기. 평소 선뜻 손이 가기 힘든 한우나 랍스터도 반값에 팔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간은 샴푸나 치약 같은 생필품도 반값입니다.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마진을 거의 없애서라도 끌어들이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입니다. 치솟은 물가에 장 한 번 보기도 무서운 상황. 진짜 뭐 30만 원 했으면 가득했는데 요즘 50만 원 해도. 한 달 50만 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6식구예요. 가족이 또 잘 먹으니까. 2021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누적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19.1%에 달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의 식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민생 회복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위한 추경안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해 재정이 악화될 뿐 민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이 228.6%, 미국 121%, 영국 97.8%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46.8%로 OECD 평균 1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소폭 늘어난 48.3%, 추경 이후에는 49%대로 예상돼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 추경이 이루어진 2022년 5월 추경안 통과 이후 6개월간의 물가 흐름을 확인해봤는데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였던 물가 상승률은 두 달간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석 달째인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째가 되는 11월엔 아예 추경 이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차례 추경이 이루어졌던 2021년과 2020년엔 추경안 통과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등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는 코로나 당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2020년 국민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받으면 36만 원에서 78만 원을 소비로 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크게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제한되는 게 타당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되 장기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은 성공적이었다고 연일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공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검증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하라는 등 언론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